한유라 씨, 당신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에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희 아나운서님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로 거짓말을 안다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태수 PD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당신이 우리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게요. 저는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최윤상 임원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아요.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경멸, 불신,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주저앉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읽은 윤상의 목소리 속 비밀을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라입니다. 28살이고 작은 해안 도시에서 라디오 방송국 기술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저에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읽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목소리 속에 숨겨진 감정의 결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능력을 발견한 건 12살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하셨는데 목소리가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선생님은 웃고 계셨지만 소리는 피곤함과 무관심으로 가득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 진심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어요. 친구들의 거짓말, 부모님의 억지 미소, 연인의 식어가는 마음. 모두 소리로 들렸습니다. 20살이 될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이 능력을 숨기고 조용히 살기로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이곳 청파항이었습니다. 청파항은 10년 전 폐항이 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과 녹슨 선박들 뿐이었죠. 도시 끝자락에 있는 우리 방송국은 더 초라했습니다. 하루 평균 청취자가 200명이 채 안 됐어요.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계단, 습기로 얼룩진 벽.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조용했으니까요. 방송국엔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김태수 PD님, 윤소혜 아나운서님, 그리고 저요. 태수 PD님은 50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늘 담담한 회색이었어요. 체념한 사람의 색이었죠. 소희 아나운서님은 32살로 서울에서 내려온 지 3년째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엔 옅은 분홍빛이 돌았어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방송국 3층 녹음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창밖 바다를 봤어요. 잔잔한 파도, 갈매기 울음소리, 녹슨 크레인들. 변하지 않는 풍경이 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유라 씨, 오늘도 수고해요. 소희 아나운서님이 복도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어요. 옅은 핑크빛이 금빛으로 반짝였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네, 아나운서님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녹음실로 들어갔습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남의 감정을 너무 많이 읽으면 피곤해지니까요. 정오 뉴스가 끝나고 오후 생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절실에 앉아 음량 레벨을 체크했어요. 소희 아나운서님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청파 FM 오후의 음악정원 윤소희입니다. 온에어 사인이 켜지고 소희 아나운서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어요. 청취자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좋아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외로움을요. 방송이 1시간쯤 진행됐을 때 청취자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님,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이제 78인데 이 라디오가 제 유일한 친구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희 아나운서님이 사연을 읽는 동안 저는 헤드폰으로 청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로 보낸 음성 사연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갈색빛이었습니다. 쓸쓸함과 감사함이 섞인 색이었죠. 감사합니다. 청파항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 저희도 힘이 나요. 소희 아나운서님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환한 금빛으로 빛났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가 검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작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삶, 안전한 하루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갈증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제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라 씨, 내일 특별 사연 하나 들어왔어요.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 PD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회색이 아니라 진한 남색이었죠. 긴장한 사람의 색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데요? 내일 아침에 같이 들어봐요. 설명하기엔 좀 복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태수 PD님이 저를 조절실로 불렀습니다. 소희 아나운서님도 함께였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태수 PD님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최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색깔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투명한 청록색이었어요. 혼란스럽지만 순수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색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유라 씨, 이거 방송해도 될까요? 태수 PD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라고 믿었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수 PD님은 아쉬워했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그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방송국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수 PD님이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본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취율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방송국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릅니다. 태수 PD님의 목소리는 짙은 회색이었어요. 체념보다 더 어두운 포기의 색이었죠. 소희 아나운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이미 빛을 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본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PD가 발령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 본사에 인재라고 했습니다. 구조조정 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죠. 사흘 뒤 그가 도착했습니다. 이도현. 33살, 서울에서 여러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PD였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방송국에 들어서는 모습이 차가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간결했습니다.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다른 걸 읽었습니다.
짙은 남색과 검은색이 섞인 소리였어요.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깊은 상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첫날부터 일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청취자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방송국이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성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일주일 뒤 도현은 새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취자 사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거짓 사연을 걸러내고 진짜 이야기만 방송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 PD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연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유라 씨가 할 수 있습니다. 도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라 씨는 기술 감독으로 오랫동안 음성 작업을 해왔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톤, 호흡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즉시 거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가 아니면 누가 하죠? 이건 방송국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조절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현은 제 능력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추측이었을까요? 며칠 뒤 도현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녹음실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라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문을 닫고 제 앞에 섰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방송국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본사는 이번 분기 안에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검증하라는 건가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눈치챈 거였죠. 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읽을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난주 회의 때 제 목소리를 듣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뭔가 더 많은 걸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소중한 사람을 잃었죠. 그의 목소리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의 능력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첫 검증 대상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한 청취자가 보낸 음성 편지였어요. 저는 암 투병 중입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며 힘을 얻고 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매일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소희 아나운서님이 사연을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수 PD님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도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이 사연 검증해 주세요. 저는 헤드폰을 쓰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죠. 하지만 색은 달랐습니다. 탁한 갈색과 회색이 섞인 소리였어요. 거짓과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짜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연은 거짓입니다. 조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희 아나운서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목소리가 불안정해요. 호흡 패턴도 이상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연은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매일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검증했어요. 10개 중 3개가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은 동정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고 어떤 사연은 광고를 위한 조작이었죠. 일은 점점 커졌습니다. 방송국 밖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파 FM이 사연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가 지역 언론에 실렸습니다. 청취율도 조금씩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파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이대로 계속 능력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도현의 말처럼 이 능력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도현이 방파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방송국이 살아나고 있어요. 전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도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옅은 금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뭔데요? 본사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전국 방송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기회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당신에게도 기회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전 숨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밀려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송국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현은 제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왜 그렇게까지 간절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원망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특별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저를 압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송국 분위기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사연 검증 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새로운 청취자들이 생겼죠. 본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PD님은 희망을 되찾은 듯 보였고 소희 아나운서님의 목소리에도 다시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새로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음성 편지였어요. 도현이 직접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건 좀 특이해요. 들어보세요. 저는 헤드폰을 쓰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10년 전 어떤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침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음성이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지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검은색과 진한 붉은색이 섞여 있었어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범죄의 냄새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해친 사람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헤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진짜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본사에 보고해야겠어요. 왜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진짜 사건이라면 우리가 외면할 순 없어요. 도현은 즉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특집팀 구성을 제안했어요. 본사는 일단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본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최윤상, 45살 본사 편성 담당 임원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방송국에 들어서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우리를 모았어요. 이도현 PD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윤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탁한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소리였어요. 경계와 불안이 가득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연은 방송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요? 이건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돼요. 우리는 방송국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나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건 이상론입니다. 현실을 봐요, 이 PD. 이 사연을 건드렸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방송국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윤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다른 걸 읽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영상 우려가 아니라 개인적인 공포였죠. 이 사연은 지금 즉시 삭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언급하지 마세요. 윤상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이 그를 붙잡았어요. 임원님,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 이 사연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묻지 마세요. 윤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사건과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건드리면 안 돼요. 나를 믿고 그냥 넘어가세요. 윤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수 PD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 지시라면 어쩔 수 없죠. 소희 아나운서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달랐어요.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현 씨,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연은 누군가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짙은 남색과 금색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과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도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녹음실에서 둘만 남았어요. 도현 씨, 최윤상 임원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요? 목소리예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떨림이 있었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를 잃었다고 했죠? 그 사람도 진실을 말하려다 사고를 당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경고했는데 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믿으려는 거예요? 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깊은 슬픔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유라 씨, 저를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다는 바람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이요. 다음 날 도현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연 속 사건을 찾아보고 10년 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검색했어요. 저도 몰래 그를 도왔습니다. 음성 파일을 분석하고 목소리의 특징을 기록했죠. 일주일 뒤 우리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청파항에서 선박 사고가 있었어요. 선원 한 명이 죽었고 사고 원인은 부주의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니 의문점이 많았어요. 목격자 진술이 엇갈렸고 조사도 부실하게 끝났죠. 이거예요. 이 사건이 사연 속 진실일 겁니다.
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특집 방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현 PD 즉시 서울 본사로 올라오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누군가 고발한 거였어요. 도현이 지시를 어기고 독자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윤상 임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현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남았어요. 태수 PD님과 소희 아나운서님은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도현을 도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흘 뒤 도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직 3개월입니다. 그리고 청파 FM에서 퇴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금빛이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꺾이지 않은 사람의 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검은 바위를 때렸고 갈매기가 울부짖었죠. 저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떠났고 방송국 사람들은 저를 경계했어요. 윤상 임원은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인가요? 아니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파도만 끝없이 밀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도현이 떠난 뒤 방송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냉기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회의 때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일했어요. 음량을 조절하고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태수 PD님이 조절실로 찾아왔습니다. 유라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윤상 임원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울로 올라오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해안선이 멀어지는 걸 보며 불안이 커졌어요. 본사 건물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임원실로 올라갔죠. 윤상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가지런한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는 저를 보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한유라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윤상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검은색이 가득했어요. 계산과 위협이 섞인 소리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읽을 수 있잖아요. 사연 검증할 때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상은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건 우리 방송국의 주요 광고주 명단입니다. 이 회사들은 많은 돈을 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중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관련이 많아요. 그 회사 대표가 곧 라디오 인터뷰를 할 겁니다. 당신이 그 인터뷰를 검증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면 돼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요? 네. 윤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이 더 짙어졌어요. 한유라 씨, 당신 가족 얘기 좀 할까요? 15년 전 당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죠.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윤상은 계속 말했어요. 혹시 당신 능력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요? 그만하세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상은 제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평생 숨겨온 상처였습니다. 13살 때 아버지는 정말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읽었습니다. 두려움과 혐오가 섞인 소리였죠. 아버지는 저를 괴물처럼 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능력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청파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파제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유라 씨, 저도 윤상한테 연락받았어요. 당신도 불려갔죠? 네. 무슨 말 들었어요? 협박당했어요. 제 능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상은 저한테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제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다음 날 방송국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태수 PD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소희 아나운서님도 함께였습니다. 유라 씨,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신은 이제 사연 검증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업무로 돌아가세요. 소희 아나운서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봐요. 목소리로 거짓말을 안다는 게 좀 미신 같잖아요. 미신이요? 그래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는 연한 회색이었어요. 불편함과 거리두기가 섞인 소리였죠.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말라 보이는 입술, 생기 없는 피부. 내가 가진 건 재능이 아니라 짐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도현은 떠났고 방송국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윤상은 저를 협박했고 제 능력은 저주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첫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모욕당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짐이 맞았지만 그걸 버릴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일부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슬픔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윤상이 협박했다면 그건 제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본다면 그건 제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것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26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음향분석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그곳에서 일했어요. 당시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소리를 연구한다고만 알고 있었죠. 사진 아래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파장이 있다. 그 파장 안에 감정의 결이 숨어 있다. 진실과 거짓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만든다. 어머니는 소리 파장을 분석해 거짓을 판별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비밀 연구였어요.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외부에는 철저히 숨겨진 작업이었죠. 노트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구는 점점 깊어졌어요. 단순한 거짓 판별을 넘어 사람의 숨겨진 의도와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피험자의 목소리에서 10년 전 트라우마의 흔적을 발견했다. 소리는 기억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한 것과 제 능력이 똑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치적 문제에 휘말렸다. 이 기술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연구 자료를 숨겨야 한다. 유라가 자랄 때까지.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죠. 실종자로 처리됐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점점 무너졌어요. 술을 마시고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는 두려워했어요. 너도 엄마처럼 될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남긴 연구, 제가 물려받은 능력.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소리가 저를 다시 부르고 있었어요. 새벽녘, 저는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었어요. 저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 노래를 불러주실 때, 그 목소리는 늘 금빛이었죠. 유라야,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아. 사람은 거짓말해도 소리는 진실을 말해.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지키려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능력을 숨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윤상이 감추려는 진실, 10년 전 선박 사고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연구.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갈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제 능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상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과거가 저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과거가 저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도현이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제 집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노트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어머니는 음향 분석 연구원이었어요.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도현은 노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제 아버지도 같은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 관리자였어요. 정부와 연구팀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사고였나요? 경찰은 그렇게 결론 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아버지가 불안해하셨거든요. 도현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남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진실을 밝힐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익명 사연의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이 목소리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었죠. 도현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컴퓨터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었어요. 익명 사연자의 파형이 화면에 떴죠. 이 목소리의 주파수 패턴을 봐요. 특정 음절에서 독특한 떨림이 있어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윤상이 본사 회의에서 한 발언 녹음이었어요. 이제 이걸 비교해 볼게요. 두 파형을 겹쳐 놓았습니다. 도현이 숨을 들이켰어요. 거의 똑같네요. 네. 익명 사연자는 최윤상이에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윤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왜요?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감추고 살면서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거죠. 왜곡된 고백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살아왔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살아남았다. 윤상의 목소리가 녹음실을 채웠어요.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해방되고 싶은 갈망이요. 10년 전 선박 사고만이 아니에요. 더 오래된 사건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가 폐기될 때 누군가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 했어요. 어머니는 그걸 막으려다 실종됐죠. 도현이 노트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 누군가가 윤상이라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20년 전 프로젝트 폐기 당시 기사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짧고 모호한 내용이었죠. 여기 봐요. 한 기사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었어요. 뒷줄에 젊은 최윤상이 보였습니다. 윤상은 당시 정부 담당자였어요. 프로젝트 예산을 관리하는 위치였죠. 도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윤상이 프로젝트를 폐기시킨 거예요? 아니면 연구 자료를 빼돌려 팔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익명 사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윤상 본인의 고백으로요.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살아남았다. 제 어머니가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윤상은 살아남아 출세했어요. 임원이 됐고 권력을 쥐었죠. 증거를 모아야 해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상의 과거 행적, 프로젝트 관련 문서,
그리고 당시 관계자들 증언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탐사 전문이죠. 도움을 요청할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도현은 서울로 올라가 기자를 만났어요. 저는 청파항에 남아 추가 증거를 찾았죠. 옛 신문 자료실을 뒤지고 당시 연구소 직원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은퇴했거나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박민수. 어머니의 동료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70이 넘어 요양원에 계셨죠. 저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신가요? 한유라입니다. 한지영 연구원의 딸이에요. 박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이 딸? 네. 어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박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영은 훌륭한 연구원이었어요.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프로젝트가 폐기될 때 정부 담당자가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 했어요. 지영은 그걸 막으려다. 박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담당자 이름이 최윤상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요? 네. 윤상은 자료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지영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윤상이. 박민수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영은 그날 밤 사라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증언을 녹음해도 될까요?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지영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요양원을 나와 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증인을 찾았어요. 윤상이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이에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직접 대면해야 해요. 언제요? 내일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려요. 윤상도 참석해요. 우리도 가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이사회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상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윤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현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모님, 20년 전 음향 분석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윤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박민수 씨의 증언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최윤상은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 했어요. 한지영 연구원이 막으려 하자. 윤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명 사연도 당신이 보낸 거예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윤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검게 물들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증인 증언, 그리고 당시 금융거래 기록이에요. 윤상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경찰이 윤상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색과 검은색만 남은 소리였죠. 이사회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현이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네, 끝난 거죠?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비밀 프로젝트 최윤상의 비리 은폐된 사건들.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올랐죠. 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윤상을 즉시 해임하고 과거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전국 생방송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우리가 밝혀낸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국 방송은 제 능력을 완전히 공개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죠. 두렵지 않아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할게요. 도현의 목소리는 따뜻한 금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밝은 색이었어요. 2주일 뒤 특집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서울 본사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술 자문으로, 도현은 진행자로 출연했죠.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고 모니터에는 음성 분석 화면이 떠 있었어요.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간 감춰진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이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정부 주도로 음향 분석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거짓을 판별하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갑자기 폐기됐고 핵심 연구원이 실종됐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사진이 떴습니다.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지영 연구원은 프로젝트 폐기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정부 담당자가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 했기 때문이죠. 도현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현 방송국 임원 최윤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윤상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익명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이 사연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조절실에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익명 사연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어요. 나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살아왔다. 도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어요. 음성에는 고유한 패턴이 있습니다. 주파수, 떨림, 호흡. 이런 요소들은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윤상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회의 발언 녹음이었어요. 이제 두 음성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파형을 겹쳐 놓았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익명 사연자는 최윤상 본인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도현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윤상은 20년 전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다 한지영 연구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지영 연구원은 실종됐죠. 또한 10년 전 청파항 선박 사고도 윤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부실 조사로 마무리됐지만 실제로는 안전규정 위반이 원인이었어요. 윤상은 관련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은폐했습니다. 화면에 증거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융거래 기록, 내부 문서, 증인 증언이었어요. 저희는 당시 프로젝트 관계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증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요양원에서 녹화한 것이었어요. 최윤상은 연구 자료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한지영 연구원이 막으려 하자 그날 밤 그분은 사라졌어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게시판은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분노, 충격, 지지의 목소리들이었죠. 방송이 끝나갈 무렵
도현이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목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온에어 사인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조절실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과 이사들이 모였어요. 도현과 저도 참석했죠. 오늘 방송으로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에요. 편성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최윤상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청파 FM은 어떻게 할 거죠? 사장이 물었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어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방송국으로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현 PD, 청파 FM 책임자로 복귀하세요. 한유라 씨는 새로운 직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술 감독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면 특별 고문 겸 기술 감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목소리 분석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현이 뒤따라왔습니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네.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도현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 청파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국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새 장비가 들어왔고 청취자들의 사연도 늘어났죠. 태수 PD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라 씨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소혜 아나운서님도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송국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유라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재생기를 찾아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잡음이 흐르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라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한 금빛이었습니다. 내 소리를 믿어라. 그게 너의 길이다. 사람들은 입으로 거짓말해도 목소리는 진실을 말해. 너는 그걸 들을 수 있어. 엄마는 이 연구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내 방식으로, 내 목소리로. 사랑한다, 유라야.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해방감도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제 능력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삶이요.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삶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청파항을 떠나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홍대도 아닌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2층 건물의 2층이었죠. 창문을 열면 골목길이 보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진실 음성 분석 센터라고요.
시작은 작았습니다. 책상 2개, 컴퓨터 3대, 음향 분석 장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도현이 첫 번째 동료가 됐습니다. 방송국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방송은 이제 지겹더라고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밝은 금빛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의 색이었죠. 첫 의뢰는 한 달 뒤에 들어왔습니다.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었죠. 결정적 증거는 녹음된 협박 전화였는데 의뢰인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파형을 비교하고 주파수를 검토했어요. 이틀 밤을 새웠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조작됐어요. AI로 합성된 음성이었습니다. 이 증거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변호사에게 분석 결과를 넘겼어요. 한 달 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옅은 분홍빛이었습니다. 안도와 희망이 섞인 소리였죠. 의뢰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짜 뉴스 검증 요청도 있었고 기업 내부 고발 음성 분석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라 씨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땐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단단해 보여요. 저는 손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주말에는 청파항을 찾았습니다. 방파제를 걸으며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수 PD님과 소희 아나운서님을 만났습니다. 방송국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청취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죠. 유라 씨 덕분에 방송국이 살아났어요. 태수 PD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방송국 녹음실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마이크, 조절판, 헤드폰.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소희 아나운서님이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파 FM 오후의 음악정원 윤소희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밝은 금빛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환했어요. 저는 조절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내 소리를 믿어라. 그게 너의 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던 날들, 능력을 저주처럼 여기던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리가 저를 구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진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쓰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형을 보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주파수를 측정하고 떨림을 확인했어요. 도현이 옆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집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사무실을 채웠어요. 저는 더 이상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됐죠.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현과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달에 강연 제안이 왔어요. 대학교에서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주제가 뭔데요? 진실과 목소리의 관계요. 유라 씨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도현이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햇살을 느꼈어요. 도현이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